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발생하는 각종 이슈를 자세하고 친절하고 쉽게 설명해드리는 김현우의 어젠더스 그 네 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좀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게 지난주에 어젠더스가 제 시간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예정대로도 하고요. 저희 제작팀이 밤새서 편집을 했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수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시간에 나가지 못하고 좀 밀려서 나가게 된 점,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젠더스와 함께 해주실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8시 뉴스, 주말 8시 뉴스 진행하고 있는 김민영 앵커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민형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한 주 동안요? 네, 바쁘게 지냈습니다. 바쁘게. 네. 어제 그 김연아 선수 만나고 봤어요. 아, 네. 네. 김연아 선수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러지? 어른스러워지고 네. 인터뷰하는 게 보니까 네.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굉장히 좀 더 좀 성숙했다 이런 느낌이 들던데. 그렇죠. 근데 제가 본 김연아 선수는 더 원래 성격이 좋으시고 네, 더 성격이 예뻤는데 네. 그걸 다 못 담은 것 같았어요. 아. 저는. 왜요? 편집이 되니까 아무래도. 훨씬 네. 더 좀 이렇게 좀 털털하고 네, 수더분한 훨씬, 모습이 네. 나왔는데 네, 되게 따뜻했는데. 따뜻했는데 네. 제작진이 좀 얘기를 하십시오. 네. 그리고 오늘 8시 뉴스를 지키는 어젠더스는 이슈 취재팀의 김민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이슈 취재팀 김민정이라고 하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네. 자기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첫 회 나왔던 그 국회에서 머리 깨졌던 민경호 기자랑 동기고요. 아, 네, 뭐 TMI 소개를 하라는데 저희 이슈 취재팀은 작년 말에 생긴 팀인데 신설 팀인데 뭐 탐사도 하고요, 집회도 가고, 네. 뭐 매도 날고, 코뿔소도 다니고 뭐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으니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네. 팀 홍보를 위해서 얘기를 나온 것 같네요. 김민정, 김민형 한 끗 차. 네, 오늘 또 네, 공교롭게도 그러네요. 네, 어쨌든 호흡을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근데 김민정 기자가 어제 저희가 막 이 어젠더스 나와 달라고 섭외를 했는데 굉장히 늦게까지 섭외가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너무 좋은 기회여가지고 저 선배랑 서로 이제 좋은 기회를 양보하려고 하다가 서로 안 나오겠다. 아니요 너무 이제 이게 좋은 기회다 보니까 네. 그러다가 조금 늦게 한 4시쯤 나오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전혀 아닙니다. 네. 그 말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형 앵커가 사실 지난주 방송 때 이제 그 전주 이제 방송에 나갔는데 좀 채찍을 많이 맞았다라는 표현으로 저희가 방송 나가고 조금 이제 김민형 앵커에게 좀 따뜻한 조언을 하는 글들이 많아서 그 채찍을 많이 맞았었는데 지난주에는 보니까 그런 글들은 잘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좋았다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투 아나운서, 스포츠 투나잇 아나운서인 민민영 아나운서님까지 있어서 재밌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 해주시길. 이 댓글 보였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이 한 명을 위해서 네. 더 열심히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댓글, 또 지적하실 점, 또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다뤄볼 내용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저희가 지난주 이슈 취재팀 김민정 기자를 비롯한 많은 이슈 취재팀 기자들이 전해드렸던 청약저축 이자를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 저희가 지난주에 여러 차례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그 내용을 좀 더 취재 뒷이야기까지 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민영 앵커는 청약을 가입을 했습니까? 저는 24살 때 처음 그 일을 하기 시작했어가지고 그때 들었다가 잠시 끊었다가 그리고 다시 들어왔습니까? 네, 이번 달에 다시 아, 들었습니다. 근데 2004년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3년 전? 2004년이요? 아니 2004년이랬다. 24살 때 24살 때면 얼마 안 된 거잖아요. 네, 3년 전쯤 그쵸. 들었다가 올해. 네, 꾸준히 할 걸. 아, 네, 후회하고 있어요. 그랬군요. 네, 근데 그러면 이때는 저희가 지금 이번에 보도한 것과는 상관이 없는 청약저축이죠? 네, 저희와 상관이 있는 거는 이제 2006년도 이전에 가입해서 2006년에서 2012년도 사이에 해지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예전 거랑 다른 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10년 전의 이자율이 지금과 또 비교 안 될 정도로 높았다고? 엄청 그러는데. 높았어요. 처음에 이제 1980년대 주택 청약 제도가 생긴 이후에는 13% 가까이 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은행이자 13%. 네.
거의 1%대인 거랑 음. 비교를 하면 뭐 네. 이자로 대단하네요. 재테크할 수도 음. 있는 시대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청약 재테크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랬던 이자를 그 당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준이 됐던 이제 6%를 줘야 되는 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이자를 못 받은 거예요. 그 사실 이제 처음 이제 제보자분한테 접했을 때 그때는 어땠습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 처음엔 정말 그런 생각이었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의 제보를 약간 크로스 체크하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뭐 여기에 관계됐던 뭐 소송 당사자를 저희가 직접 찾아서 소송 기록을 확보를 해서 당시 이제 소송 기록에 나와 있던 사람들을 접촉해서 사실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상당 부분 그 제보가 맞다는 내용이 이렇게 드러나고요. 그래서 아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자기들의 실수를 덮기 위한 정부 관료들의 어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그 있었습니다. 이제 당시에 은행에서 청약 업무를 하셨던 네. 전직 이제 은행 직원분이 그렇죠. 저희한테 그런 소중한 제보를 해주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지난주에 8시 뉴스를 바빠서 못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먼저 해주고 넘어갈까요? 네, 그 청약저축 제도 초기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금리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걸 기금에서 이자를 줘야 될 때가 되니까 네. 이자율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이자율 인하 정책을 펴던 그런 시점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2002년도에 그 2년 만기해서 이제 해지하신 분들한테는 6% 이자를 주도록 네. 이제 정부 법령이 개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높다, 6%도 너무 높다 해서 2006년도에 4.5%로 내리면서 이게 종전의 가입자, 그러니까 2006년도에 규칙이 바뀌기 전에 가입한 사람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해주겠다라는 차원에서 부칙이 하나 생겨요. 그게 이제 규칙이 이렇게 바뀌었지만 이전에 가입했던 사람들한테는 이전의 이자율 그러니까 6%를 보장해주겠다 이런 규칙을 이제 신설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6%를 그냥 적용해서 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규칙을 만들어 놓고 정작 줄 때는 이 규칙과 무관하게 그냥 4.5%로 일괄적으로 줬던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한 6년, 5, 6년 지난 뒤에 이 규칙을 이제 발견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 측에 요거 규칙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냐. 청약저축 가입자 중에. 네, 차액을 돌려달라라고 했는데 이제 이걸 돌려주기는커녕 이제 은행 쪽에다가 이제 국토부가 지시를 해서 이거를 물어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 뭐 기금에서 물어줘야 될 돈이 너무 크니까 이거를 좀 소송으로 대응을 해라라고 해서 이제 당시에 무마가 됐던 뭐 그런 계율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분도 어쨌든 소송에 가서 결국 졌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따져보면 만약에 연 6% 이자와 4.5% 이자 청약저축을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를 7년 동안 넣어뒀으면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건가요? 못 받은 돈이. 다달이 보통 최대 10만 원씩 넣으시잖아요. 그거를 그 문제가 되는 기간 이제 2006년 2월부터 2012년 규칙이 다시 바뀌는 그 기간 동안 6년여 정도? 네, 그 기간 83개월 정도인데 그 기간 동안 4.5%를 적용받느냐, 그 6%를 네. 적용받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네이버 계산기 네이버 얘기해도 되나요? 네. 이자 계산기를 준비해 은행 직원 왔는데요. 같았습니다. 네. 일단 10만 하셔야 원, 됩니다. 네, 다달이 10만 원 붙는다고 계산을 해보면 네, 계산을 지금 해보실 줄 계산하고 알아요. 계시는 네. 거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4.5%, 그러니까 4.5%를 적용받았다라고 한다면 얼마입니까 이자가? 세전 이자가 130만 원 정도 돼요. 네. 근데 이거를 규칙대로 6%를 적용받았다라고 네. 하면 174만 원입니다. 174만 원. 그러니까 상당히 뭐 차이가 나는 거죠. 45만 원 정도 차이가 예, 나네요. 그렇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부었는데 받을 이자가 4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는 사실 엄청 큰 거죠. 큰 돈이죠. 네. 근데 청약저축이 은행에서 저희가 가입을 하잖아요. 근데 왜 이자율을 왜 나라에서 국토부에서. 국토부에서 하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약저축하면서 사람들이 붓는 돈은 은행이 먹는 게 아니라 국민주택 기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국토부가 이 국민주택 기금이라는 어떤 공적 기금을 활용을 해서 뭐 신도시 정책도 하고 뭐 국민주택 공급도 하고 뭐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택 청약을 가입을 하면 그 돈이 기금으로 들어가고 그 이자도 은행이 주는 게 아니라 기금에서 주는 거거든요. 다만 이게 국토부가 일반 소비자들한테 상품을 다 팔 수가 없으니 일부 은행들한테 이제 위탁을 줘가지고 은행은 이걸 팔고 수수료만 먹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자율을 은행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이제 기금을 주는 그 운영을 하는
국토부에서 이자율을 얼마로 한다라는 이제 시행 규칙이나 고시의 형태로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자율이라는 게 만약에 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고 그렇게 되면 너무 이제 혼란이 커지니까 어쨌든 어떤 법을 바꿔서 이자율을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런 과정에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뭐 입법이 아니니까 정부 그 시행 규칙이니까 뭐 국회를 통과할 필요는 없고요. 그 입법 예고라는 거를 합니다. 먼저 정부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규칙을 바꾸겠다, 뭐 이자율을 인하하겠다, 입법 예고를 하고 그거를 이제 입법 예고안을 관보에 실어요. 그럼 그걸 보고 관련 단체나 이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최종적인 이제 시행 규칙안을 이제 법제처랑 뭐 문구나 자꾸 수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관보를 통해서 공포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바꿨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시행 규칙이나 뭐 법령이라는 게 국민들과 일종의 약속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관보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공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규칙 역시 문제의 규칙 역시 이런 절차를 다 따랐던 그런 규칙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법이 개정이 이루어진 거면 시행하기 전에 청약 가입자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자율이 내려갔다고. 네. 그때 저희가 취재했을 때 조금 이상했던 부분은 관보에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관보를 찾아서 보진 그러니까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문제의식이 사실 그 지점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관보에는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막상 이제 뭐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하거나 이럴 때는 부칙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고 또 은행이 그 가입자들한테 설명을 하기로는 4.5%로 인하를 했다. 그러니까 4.5%를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규칙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또 비슷한 사례 없었어요. 이자율이 이번만 바뀐 건 또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기는 한데 이제 뭐 소소한 문제 제기라든지 아니면 은행에 뭐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었는데 이게 사실 이자 자체가 그렇게 큰 거는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 액수를 7년 가까이 부어도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소송까지 했던 사람은 저희가 이제 다 찾아보고 검색을 해봤는데 이분밖에 없더라고요. 네. 소송까지 간 사람들은, 네. 네, 간 사람은. 근데 이제 법 개정된 걸 보면 이제 이전에 가입했던 사람, 그러니까 2006년 이전에 가입했던 사람은 원래 이자대로 쳐줘라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분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이쪽에서 그거를 왜 그 뭐라 그러죠? 6%를 쳐주지 않고 4.5%를 고집을 한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 주장이 조금 바뀌는데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소송에 임하면서 1심에서는 아니다. 이 소송 가입자가 이 규칙을 6%를 줘야 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 규칙을 4.5%를 바꿔서 적용해 주라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본인들이 그 규칙의 해석을 막 국토부의 만들어서 주장이네요. 주장을 해버려요. 1심에서 진 거죠. 법원에서는 문헌상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그냥 아예 배척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2심에서는 조금 입장이 바뀌는데 이게 6%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우리가 장문 실수한 거다. 그러니까 입법 예고하고 나중에 이제 최종 확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구를 관소화하려다가 요런 이상한 규칙이 들어갔다. 근데 우리의 취지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취지를 좀 고려해 달라라고 이제 선처를 하는 그러니까 이런 기금의 어떤 공공성이나 규칙을 바꾸는 데 있어서 본인들의 취지를 설명을 하는 쪽으로 이제 좀 바뀌거든요. 뭐 그런 식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국토부 입장에서도 그렇게 뭐 변명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걸 이제 담당했던 은행에서는 알고 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은행에서도 이걸 좀 몰랐다고 그때 8시 뉴스에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이 규칙을 보고 조금 이상하니까 바로 규칙이 바뀌자마자 바로 국토부에다가 이제 질의를 보내요. 이거 그러면 6%를 하라는 거냐, 4.5%를 그쵸. 하라는 거냐. 근데 이제 국토부에서는 본인들이 규칙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회신하기로는 그냥 4.5% 해라. 라고 답변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은행 쪽에서는 이걸 뭐 국토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국토부가 시키는 대로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가입자 수가 많을 텐데 왜 수면 아래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 제보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네. 일단 뭐 국민은행 직원들 중에서는 자기네들 치부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이유가 없으니까 밝혀지지 않았던 거고요.
그 소송을 제기하신 분도 사실 처음부터 소송을 할 생각은 없었다고 해요. 이게 액수가 적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자율이나 이제 이자 액수보다 당시 이제 청약 우선순위가 훨씬 더 관심사였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걸 청약 통장으로 내가 돈을 벌기보다는 네. 어떻게든 빨리 이제 아파트를 당첨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네. 아. 그러니까 청약 드시면 이거 매달 찍히는 거 얼마 금리 찍히는지 네. 보세요. 아니요. 그냥 음. 자동으로 그냥, 네, 되잖아요. 넣어두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고 그때 당시에 이제 해지를 하면서 이분이 이거를 확인을 했고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다른 은행에서 근로자 우대 저축 그 상품을 드는데 그거를 해지를 해서 이제 이자를 받았는데 이자가 생각보다 적어서 약관을 살펴보니까 약관보다 적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은행에 문제 제기를 했더니 은행이 살펴보더니 맞네. 약관보다 적게 줬네 하고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청약저축 통장도 해지를 하면서 이것도 혹시 규칙보다 덜 줬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찾아보다가 이걸 발견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례적인 케이스인 거죠. 근데 그 이제 한 분만 이제 소송을 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물론 이제 몰라서 못했겠지만 김민정 기자 취재하면서 봤을 때 왜 다른 사람들은 소송이나 어떤 문제 제기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몰랐을 것 같아요. 저도 청약하고 있는데 매달 내면서 얼마 찍히는지 뭐 모르거든요. 해지할 때만 아는데 그러니까 해지를 해도 뭐 청약 우선순위, 청약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지금 중요한 거지. 사실 이자율 가지고 사람들이 일일이 그렇죠. 보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스트는 이제 관보를 찾아보는 똑똑한 금융 소비자가 되는 거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은행에서 맞다고 하면 맞는 줄 알겠죠. 뭘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돈을 잃지 않으려면 매일 관보를 한 번씩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제보자 분 때문에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데 그 당시 제보를 해주신 분께서는 당시 이 사안을 어떻게 지금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이 제보자가 처음에 얘기를 했던 거로는 정부가 줘야 되는 그 지급해줘야 되는 이자 3,600억 원을 과소 지급한 사안이 있었다. 그리고 이 사안을 정부가 몰랐던 것도 아니고 중간에 문제 제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무마를 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은행 당시에 이제 직원이었는데 은행에서는 이런 이제 자기 이자보다 과소 지급이 됐다는 문제 제기가 들어와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규칙이 명확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다른 은행 직원들도 아니요, 이제 해당 은행 그러니까 직원, 그 은행에 있는 다른 분들도 직원들이 대책 문제가 회의를 되니까. 했대요. 규칙이 너무 명확하고 이게 복잡해서 사실 리포트에서는 얘기 안 했지만 이분이 이제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소액 심판이라는 걸 먼저 청구를 청구하죠. 하거든요. 거기서 이겨버려요. 한 번에 이겨버리는데 명확하니까 너무 명확하니까 그래서 소액 심판이 끝난 다음에는 정말로 이거는 뭐 더 이상 뭐 복잡하게 만들 것도 없고 주는 게 맞다 했는데. 국토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이제 이거를 주지 말아라, 무마해라. 이제 소송까지 대응해서 절대 이거를 외부에 알리면 안 된다라고 당시의 분위기를 전했고요. 그리고 2심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에 실제로 이 문제의 규칙을 삭제를 해서 끝까지 은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심각하게 느꼈다라는 게 이제 그 내부 제보자의 어떤 증언이었습니다. 그 제보자의 생각은 이제 그 당시가 정말 은행에서 이거 우리가 물어주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도 정부가 오히려 나서서 말렸던 거잖아요. 네. 이게 제보자분 말고 이제 정부가 소송했던 그분도 직접 만나보셨나요? 네, 만나봤습니다. 그분은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생각을 좀 하세요? 약간 상처로 갖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만나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저희한테 제보를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판결문을 구해서 그 판결문을 토대로 이분을 좀 어렵게 찾아서 만난 거거든요. 네. 이분을 처음부터 만난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내부 직원은 사실 이분을 직접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었고 그 당시에 이런 소송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제보를 한 거고. 이게 언제죠? 소송이 처음 된 게? 2011년 8월인가에 8년 시작. 전이구나. 그래서 이제 당시 판결문을 직접 찾아서 그 판결문에 좀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토대로 찾아가서 힘들게 만난 분인데 뭐 되게 굉장히 황당했던 사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뭐 135만 원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걸 했겠냐.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큰 소송이 될지 자기는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소액 심판 청구에서도 이겼으니까 네, 받고 네. 끝날 줄 알았을 네, 텐데. 그러니까 소액 심판 청구도 필요 없을 줄 알았대요. 당연히 돌려줄 줄 알았다. 규칙이 너무 명확하니까 미안 잘못했어 하고 바로 줄 알았는데 그거를 이제 소송까지 가면서 중간에 이제 뭐 정부 측이 2심에 들어와가지고 뭐 세금 도둑질을 하려고 한다. 뭐 이자 재테크를 하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맹비난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입고
뭐 결국 돈도 돌려받지 못했고 소송에 드는 비용이나 시간적인 어떤 것들도 그러네요. 다 해야 됐고 그래서 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이제 음. 좀 사과하지 않는 거에 대한 뭐 분노 이런 것들은 여전히 갖고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피해가 더 커졌네요. 오히려 받아야 할 돈도 그렇죠.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네. 그러니까. 시간적 피해, 정신적 피해도 더 커졌네요. 네.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을 그렇게 하고 돈을 주면 되는데 네. 왜 정부랑 은행이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서 대응을 한 게 저는 납득이 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135만 원짜리 소송에 그런 대형 로펌 변호인단 그리고, 끼는 것도 네.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네. 일이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나서?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처음에 그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음. 갔어요. 1심에서는 율촌이 끼고요. 2심에서는 이제 김앤장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국토부도 소송 보조 참가인으로 들어와서 법률사무소를 또 본인들이 따로 선임을 해서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탑3 로펌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거의 그런 수준인 거죠. 막 이렇게 된 거죠. 저기 소송을 제기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의 본인 힘으로 아니면 본인이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변호인을 선임을 한 100만 건데. 원짜리 소송에 김앤장이 들어온다는 건데 좀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하기로는 실수를 덮기 위해 그랬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게 본인들의 어떤 뭐 본인들이 잘못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그거를 잘못 적용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징계를 받을까봐 우려를 했던 건지 혹은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인정될 경우에 다른 모든 사람 저희가 이제 앞서 보도했던 것처럼 3,600억 원을 물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뭐 솔직히 얘기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지만 지금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런 규칙이 만들어졌는지 과정을 밝혀서 문제된 사람은 징계를 하고 뭐 또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합의점이나 보상책을 찾겠다 할 수 있는 네. 문제인데 이거를 그냥 문제 제기를 정당하게 문제 제기하는 사람 바보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한 문제죠. 그 소송 과정을 조금만 좀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1심에서는 그 소송을 낸 분이 원고가 이겼어요. 근데 이겼는데 2심에서는 뒤집혔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줘도 된다. 이렇게 뒤집혔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일단 1, 2심에서 모두 해당 규칙에 대해서는 6%를 보장하는 게 맞다라고 판결을 하거든요. 너무 문헌상으로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뭐가 달라졌냐면 1심에서 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은행이랑 정부가 뒤집히거든요. 이거 큰일 났다. 그렇죠. 예, 이거 다물어주게 생겼어요. 예, 다물어주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은행 TF팀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근데 은행에서 이제 고객들 서류 있잖아요. 이거를 다 쓴 서류라고 해도 바로 파쇄하지 않는데요. 이 서류들을 어떤 창고들에 보관을 하는데 일부 서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은행 독산동에 이제 집중 창고라는 데에다가 이제 뭐 거기는 좀 공간이 여유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서류 중에 일부를 그곳에 보관을 하는데 네. 본인들이 자기네 지점을 뒤졌을 때 없었던 서류가 그 집중 창고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소리가요? 대출 서류가 나오는데요. 청약저축을 담보로 잡혀서 이 소송을 제기하신 분이 대출을 하나 받는데 그 대출을 받을 때 대출 금리를 4.5%에 근거해서 받았다는 대출 서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4.5라는 걸 알았다. 알고 명시적으로 합의했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득인 거잖아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자를 받아야 될 땐 높은 게 좋지만 대출을 받을 땐 그렇죠. 낮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결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아마 2심에서 패소가 된 거 아닌가라고 많은 법조인들이 그렇게 그럼 분석을 1심에서는 했습니다. 없었던 서류인가요? 1심에서 없었던 서류예요. 그럼 1심에서 지고 나서 어떻게 보면 국민은행도 정말 더 이제 발등에 네. 불이 떨어져서 네. 샅샅이 뒤진 끝에 네. 예전에 이제 소송을 낸 네. 사람이 4.5로 바뀐 걸 알고 네. 대출, 그러니까 돈을 빌렸던 그렇죠. 근거를 찾아낸 거군요. 이거 관련해서 그 국민은행 내부 직원이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줬는데 네. 자기가 직접 봤대요. 그 서류를 찾아낸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자랑을 했대요. 찾았다. 이겼다. 라고 막 엄청 좋아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 정도로 은행에서는 이거는 이제 자기 업무 외에도 소송 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따로 둘 정도로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소송이 이어지다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법원까지는 안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토부에서 무슨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하는데 이거는 호도 현실에 대한 그 팩트에 대한 호도고요. 대법원까지 간 게 아니라 이게 소액시판법상 상고 사유가 안 된다라고 해서 기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심에서 이제 대법원 판결을 네.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어떤 법률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니라요. 그냥 이거는 소액심판법상 상고 사유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해서 기각을 한 거예요. 원고가 억울하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국토부에서는 자꾸 이제 대법원 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된 겁니다. 이건 사실상 2심이 최종심이 네, 되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국토부가 소송 막바지에는 그 문제의 규칙, 그러니까 예전 가입자들한테는 높은 인하를 챙겨준다는 이거를 삭제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이건 확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그 시행규칙 같은 거 예전에 다 이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12년도에 소송이 진행되던 2012년도에 문제의 규칙을 삭제하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이제 4.5%를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규칙을 새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확보한 소송 기록에 따르면 국토부가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아, 우리가 이거 장문 실수해서 이렇게 잘못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바꾸겠다. 우리 취지대로 바꾸겠다. 우리의 뜻을 헤아려서 선처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 조항을 소송 중에 잘못을 본인들이 인정하고 삭제한 거죠. 근데 아마 이 보도 보신 분들이 아마 지금 가장 궁금하실 내용을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가지 사례로 다 일반화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혹시 나도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이걸 보시더니 청약통장을 가져와서 이거 너네 뉴스에서 걸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002년도에 가입된 통장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집단 소송을 모은다는 이제 원고를 모으는 이제 움직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일단 진행이 됐나요? 저희가 아직 원고 수가 얼마나 됐는지는 아직 변호인단한테 듣지 못했는데 네. 저희한테도 제보가 쏟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도 받을 수 있냐 이런 제보가. 아니요, 해당한다. 본인이 이 보도에 해당하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제보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연결을 시켜주고 있고요. 그 변호인단 쪽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금 원고를 모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적지 않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원고가 될 수 있는지 시급에서 법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지 그 좀 조건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간단하게. 네. 문제의 규칙은 2006년 2월에 만들어졌습니다. 2006년 2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2006년 2월 이전에 가입해서 2006년 2월 이후에 해지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해당이 되고요. 아직 해지 안 한 사람은요? 해지 안 한 사람 해당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2012년도에 규칙이 또 바뀌잖아요. 바뀌어서. 네. 그러니까 규칙 그 문제의 규칙이 생기고 그 문제의 규칙이 삭제되기 전까지 존재하던 시기. 예, 존재하던 시기에 해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미 적은 이자를 수령을 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충분히 한번 다퉈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그게 정확하게 시점이 2006년 언제죠? 2006년 2월 24일로 2월부터 알고 있고요. 2월부터 2년 제가 월까지는 정확하게 말, 기억이 안 후반 나는데 일정인 거죠? 예, 2012년 말쯤에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2006년 2월부터 2012년 사이에 청약저축을 해지하신 분, 그러니까 2006년 이전에 청약저축을 가입했는데 2006년과 2012년 사이에 청약저축을 해지하신 분들은 일단 저희가 뭐 법적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가 뭐 법원 판단을 예단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하지만 집단 소송에 원고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거 보신 분들은 이슈 취재팀으로 연락을 해주시거나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밝혀도 되나요? 네네, 전화번호 뭐 일반. 네, 저 이슈 취재팀 김민정이고요. 네. 010 저희 내선 번호. 내선이요?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슈 취재팀 번호를 잘 몰라요. 내선 번호를 몰라가지고요. 제 개인 깜짝 번호 놀랐습니다. 네, 010을 말씀하시길래. 저럴 뻔했어. 네? 땡땡땡땡땡땡땡. 네, 010. 네. 아니고 우리 회사 제보 번호가 2061에 6. 네, 그쪽으로 하시면 저희한테 연결이 되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신설팀이어가지고요. 네. 내선 번호 아직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방송에서 이렇게 개인 정보를 공개할 줄 처음 봤습니다. 어쨌든 자세히 정리드리면 2006년 2월 이전에 청약저축을 가입하신 분 중에 2006년과 2012년 사이에 해지하신 분, 그 이자를 덜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혹시 내가 못 받은 돈을 돌려받고 싶다, 그럼 다시 한번 법원 판단을 법적으로 다퉈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직접 그 뭐 변호사를 찾아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집단 소송을 통해서 조금 더 같은 피해분들과 함께 연대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김민정 기자, 이슈 취재팀 저희 아니면 SBS 제보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게 집단 소송을 간다고 해서 저희가 뭐 물론 이게 이긴다 진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집단 소송을 추진하는 변호사는 지금 뭐라고 좀 얘기를 하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확정을 뭐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법적으로 다퉈봐야 될 문제가 있고, 다만 이 변호인도 얘기하는 게 당시에 이런 국토부의 잘못이 있었다는 게 뭐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가만히 있는다면 정말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작은 권리라도 국민들이 나서서 되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집단 소송을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건 국민은행만의 케이스고 그때 이제 농협하고 우리은행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쪽 가입한 분들도 같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그 국토부 얘기로는 국민은행 말고 농협이나 우리은행에서는 따로 이제 관련 민원이 들어온 사례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 확인하지 못했는데 당시에 역시 마찬가지로 청약저축을 그 위탁 판매를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뭐 국감이나 아니면 뭐 감사 과정에서 좀 밝혀져야 될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이랑 우리은행까지 합치면은 그 받지 못한 이자 규모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소송에서 어떤 부분이 그러면 쟁점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심에서 공의 이제 규칙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더 이상 쟁점이 아닌 거예요. 너무 100% 주기로 맞다.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다만 이분들이 얼마나 동의를 했나, 그러니까 4.5%로 낮아진 이자율에 얼마나 명시적으로 동의를 했는지가 좀 중요해진 겁니다.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는 대출 서류에 본인이 사인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명시적으로 4.5%에 동의하지 않은 그냥 뭐 보도 자료나 아니면 홍보 자료나 은행 창구 팸플릿만 본 정도라면 뭐 충분히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약저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막 나갈 때 아니면 또 대학생들 때 이제 부모님들이 가입시켜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예전에 서민들이 네. 뭐 어떻게 보면 집을 마련한 유일한 창구 같은 게 청약저축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고 지나간 경우도 많은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일단은 이제 국민은행 가입자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죠. 국민은행 가입자 기준으로 해서 2006년 2월 이전에 청약저축 가입을 하신 상태에서 2006년과 2012년 사이에 청약저축을 해지하신 분들은 혹시 못 받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소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를 한 휴대전화번호를 얘기를 할 뻔한 김민정 기자 이슈제팀에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집단 소송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연결을 또 해드리고 혹시 또 억울한 사연이 있으신 분은 저희한테 추가 제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민정 기자 일단 저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제보자분들도 소송을 내고도 진 케이스고 국토부에서도 계속 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이걸 보도해야겠다라고 팀 안에서 결정한 이유 그리고 계속 보도를 꾸준히 한 취지를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은 이제 그 정부 법령이라는 게 정부가 국민하고 하는 어떤 약속이자 원칙 아닙니까? 그 자체로 국민의 삶을 규율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거라는 얘긴데요. 이제 그것들을 본인들이 마음대로,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엄격하게 법령을 적용하면서 본인들 필요할 때는 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 자의적인 해석에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이걸 투명하게 좀 공개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뭐 어떻게든 무마하면 된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잘못은 잘못이 아니다라는 정부의 태도에 어떤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저희는 이 보도를 했고요.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끝까지 계속 팔로우할 예정입니다. 네, 법령이라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이제 마련하는 어떤 규칙인데 그런 것들로 지금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정 앵커 오늘 김민정 기자의 설명 잘 들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김민정 기자는 오늘 처음 어젠더스 나와봤는데 어떠세요? 엄청 긴장이 됐고요. 근데 전혀 긴장한 것 같아요. 진짜 많이 긴장했어요. 약간 공격적인 카메라 4대가 막 저를 보는 느낌인데 생각보다 되게 즐거웠고 편하게 이게 물어봐 주셔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뭐 또 나오고 싶습니다. 네. 약속하신 거다. 네. 제가 보기엔 가장 여기 나오신 분 중에 지금까지 3분밖에 없지만 가장 말씀을 편하게 잘해주셨습니다. 맞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나중에 그 이슈제팀 그 전화번호는 저희가 자막으로 친절하게 홍보 부탁드릴게요. 이메일은 여기서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메일. 제 거요. 네. 네, 콤파스라고요. COMPASS@sbs.co.kr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제보 김민정 기자 또 이슈제팀에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 내가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은 제보 전화 이메일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젠더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으로 돌렸어요. 아니 이거 처음에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거 말해도 돼요 했잖아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예산의 집행과 이부 고도청이 새 역할을 찾고 변화는 한반도 정세에 맞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예산 편성과 집행도 새 역할에 맞게 바꿔야 할 겁니다. SBS 김민정입니다.